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저는 매우 감사한 기회로 제가 오래전에 6년 동안 보유했던 이 도요타 86의 후속작인 GR86을 좀 타게 됐습니다. 이 차가 시승차 예약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이제 내어주기가 힘드신데, 이 차를 저희 리뷰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신 도요타 수원전시장에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요타 수원전시장은 이제 광장 오토모티브라는 도요타 딜러 소속인데요.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그 전시장에 연락처를 여기다 좀 남겨 놓을게요. 먼저 이 차를 좀 일상 상황에서 탔을 때 좀 보이는 점들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던 86과 그 다음에 이 GR86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성능이 좋아진 점이죠. 배기량을 2.0에서 2.4로 올리면서, 근데 여전히 이제 자연흡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수평대양 4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2.4로 배기량이 늘어난 새 엔진으로 국내 발표된 기준으로 231마력과 25.5kgm 토크를 냅니다. 무게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똑같이 1200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 모델보다는 거의 한 30kg 가까이 좀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양은 이 수동 기준으로 두 가지 사양인데요,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가 가장 먼저 드라이버를 반기는 것은 바로 이 완벽에 가까운 운전 공간 콕피트입니다. 이 잘 만든 스포츠 시트는 물론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크기와 위치, 그 다음에 이 시프트 레버의 위치, 그리고 페달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의 가장 완벽한 위치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탔던 차도 수동인데요, 기어봉이라고 하죠. 여기에 새겨져 있는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전에 제가 타던 차와. 근데 뭐랄까요, 전보다 이 기어 이거의 위치가 조금 더 이 스티어링에 가깝게 앞쪽으로 좀 옮겨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수시로 이제 오른손을 스티어링에서 떼가지고 여기를 만져야 되는데, 이 이동거리가 전에보다 더 짧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이 시프트 레버는 각 단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동작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각 단끼리의 구분도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움직임도 짧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립 위치에서 각 단으로 넣을 때마다 이렇게 쏙 빨아들이는 것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것 또한, 기존 변속기도 그랬었는데요, 신형은 거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각 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더 미끄덩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은 18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타이어를. 그래서 타이어 폭은 구형과 똑같은 215mm인데요 이제 40 시리즈의 18인치 타이어를 꽂아 가지고요, 또한 타이어의 등급이 조금 더 높은 미쉐린 PS4를 순정 타이어로 꽂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다른 차로 이 동부간선 도로를 다닐 때는 좀 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차로 지나가 보니까 이 포장 상태가 많이 다이나믹하네요. 새삼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완전히 전자식으로 된 그 계기판과 그 다음에 이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뭔가를 만지려고 할 때는요, 이 터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차가 멈춰야지만 이 지금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메뉴들이 밝아지면서 터치가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비교적 다른 차를 탔을 때는 좋은 편이었던 이 노면이 이 차를 타니까는 이게 이런 도로였구나 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느낌이 이렇게 좀 압축됐다가 다시 튕겨나갈 때, 그러니까 리바운드 될 때가 굉장히 좀 더 단단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RPM에서 기어를 고정해 놓고 RPM을 올려갈 때요, 이 앞쪽에서 이렇게 이제 구형도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가 회전하는 이 소리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구형과 똑같이 그렇게 살려놓았습니다. 살려놓았다는 것보다는 굳이 그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겠죠. 지금 속도가 이제 기어를 6단에 놓고요, 한 60km 정도대에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다 뗐다를 하고 있는데,
이 속도에서도 기어를 낮출 필요가 없이 그대로 엔진을 끌고 가는 점이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가속력을 만들어 가는 점이 제가 탔던 2000cc의 86과는 좀 많은 힘의 여유도 면에서 좀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RPM에서 회전을 올려갈 때 그렇게 기계적인 그 회전음 뿐만 아니라 이 페달과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 운전자의 손과 발에 전해지는 그 진동도 좀 이 차의 원초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타이어가 결코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폭이 215mm 밖에 안 되는데 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요 깜빡이도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이 3번 이렇게 깜빡이고 길게 누르면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요거를 끌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에 이 가주 레이싱을 뜻하는 GR 엠블렘과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시동 버튼에도 이렇게 GR 엠블렘이 있는 점도 운전자에게 좀 차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는 공간에서 쭉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계기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대시보드는 저 조수석까지 쭉 평탄하게 그렇게 해놨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구형은 시야를 방해를 주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평평하게 깎아 놓으니까 인테리어가 좀 심플하게 보이면서도 전방 시야가 좀 더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그 레브 매칭이 없습니다. 온오프 할 수 있는 레브 매칭이 없어 가지고요, 정말 운전자가 두 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레브 매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램프를 돌아갈 때의 느낌 한번 볼까요? 지금 속도도 별로 높지 않고 그냥 완만한 코너를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아 나갔을 뿐인데, 근데 운전자의 입가에 웃음이 번지게 하네요. 그래, 이게 86이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주기에 충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낮은 RPM에서 이렇게 회전수 올려갈 때 그르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차가 트름하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구형도 이제 엔진 스펙을 보면요, 이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은 RPM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시내에서 운전할 때 RPM을 많이 안 쓰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없었거든요. 2.0인 구형도 그랬는데 얘는 거기에 출력의 여유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 시내 운전이 정말 이 스트레스가 없게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6단으로 이제 2000rpm 정도 됐을 때가 한 73, 4k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낮은 RPM, 높은 기어에 놓고 낮은 RPM에서 올려가는 게 전혀 그걸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차가. 그리고 이 차의 어떤 해외에서 이 차에 대해서 도는 영상들 보면은 타코메타가 지금은 엔진 회전계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좌우 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나 다 찾아봐도 없었는데, 보니까는 여기 이 센터 콘솔에 버튼 중에 트랙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길게 누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트랙 모드로 하면은 이 주행 안정화 장치도 이렇게 꺼지는 거에 해당하는 그 표시가 이렇게 나고요. 근데 이제 주행 안정화 장치를 여기 상태에서 온오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누르면은 이제 트랙션만 오프하는 거고요. 길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다 켜지면서 이렇게 완전 오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은 이렇게 트랙 모드를 처음 눌렀을 때에는 이렇게 노란 오프 버튼이 하나만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랙 모드로 하면은 이 ESC가 완전히 꺼지는 건지, 이 완전히 꺼질 때에는 이걸 길게 눌러 가지고 TRC 오프라는 게 먼저 생기고 나서 이 ESC 오프가 그 다음 단계로 켜지거든요. 요게 이제 완전히 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트랙 모드로 할 때는 TRC 오프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만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랙 모드로 이렇게 하니까요, 막대 그래프 형태로 엔진 회전계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온도계, 그러니까 수온계와 유온계 그거를 항시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바뀌네요. 정말 이제 본격적인 달리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M이 허용 회전을 이제 다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시프트업 하라고 알려주는 등이 있잖아요. 깜빡이는 변속 램프. 그거는 여기 제네럴의 미터 스크린에 있어요. 그러면은 미터 레브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차가 허용 회전이 7,400rpm까지인가 봐요.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속도가 올라가면 이게 지금 비활성화가 되고 다시 이제 속도가 매우 낮아지면 한 8km 정도 되네요. 요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이 허용 회전은 7,400rpm까지고 그 다음에 최고 출력은 231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은 7,000rpm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뷰할 때에는 이 7,000rpm으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 인디케이터로 할 건지 아니면은 버저로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소리가 뭔가 경고 음이 같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이 터널 안에는 지금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뭔가 이렇게 연결 부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통과를 할 때 이 서스펜션이 이제 상당히 단단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마치 그 도로의 그 변화를 차체가 바디랭귀지로 표현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LED 헤드램프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토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 하이빔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오토 하이빔이 있는 차들 보면 이 오토 위치에서 하이빔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뭔가 오토에 해당하는 표시가 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차한테 좀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차의 LED 헤드램프는 네, 적당한 밝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좀 재미난 점은 이 헤드라이트가 커브하는 그러니까 어두운 쪽과 헤드라이트가 커브하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게 서스펜션이 차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이렇게 짜잘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게 헤드램프 불빛에서도 좀 표현이 되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얘가 프리미엄 사양에는요, 그 조향 연동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니터에서는 그거를 스티어링 리스폰시브 헤드라이트라고, SRH라고 여기서 이제 온오프 할 수도 있고요. 계기판에서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조명이 없는 데에서 제가 조향을 해볼 때 앞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왼쪽 오른쪽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꺾으면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좌우로 움직이죠.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요, 이 꺾는 방향, 그러니까 조향을 하는 방향의 그 코너의 안쪽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네, 더 이렇게 많은 각도로 좌우가 그렇게 꺾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불빛으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코너 방향의 바깥쪽의 헤드라이트는 네, 조금 적은 각도로 이렇게 꺾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쵸? 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네, 이렇다는 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의 서스펜션은 이렇게 평상시에 주행을 할 때 네, 상당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렇게 도로의 변화들 이런 거를 차체 전체로, 그 다음에 운전자의 몸으로 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또 와인딩에서 뭐라 붙여보면 이렇게 단단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코너링을 빠르게 할 때 기울어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구형, 그러니까 제가 탔던 GT86보다도 이 좌우로의 기울어짐은 얘가 평상시에 이 서스펜션 세팅은 더 단단한데 이렇게 코너에서 좀 좌우로 기우는 거는 오히려 얘가 더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더 좀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는 게 더 심하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GR86의 계기판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왼쪽에 그 정보창이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하고자 할 때는요, 이 스티어링의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이 동서남북 방향의 버튼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면요, 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챕터들을 보여주고요. 거기 특정 챕터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누르면은
그 챕터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의 전압과 그 다음에 유온계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 챕터로 보면은 이렇게 마력과 토크 곡선이 있는데 이 사용하는 RPM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로축의 줄로 그렇게 보여주죠. 그것도 좀 굉장히 신선한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아래 위를 누르면 앱타임 스탑워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포스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돼 있을 경우 뭔가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프리미엄 사양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후측방 경고하고 후방 이제 양쪽에서 오는 위험을 알려주는 거 있는데 그거 껐다 키는 거랑 SRH, 그러니까 이 조향 연동 그 헤드라이트 그거를 끄고 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OK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온오프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가운데 모니터에서도 그랬는데 차의 속도가 거의 정지에 가까이 됐을 때에만 저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제가 속도를 잠깐 줄여 볼게요. 몇 킬로에서부터 되는지 한번 보시죠. 뒤에 차가 안 와서. 네, 거의 5km 아래에서 이렇게 되네요. 그쵸? 네. 또 8km 정도 넘으니까 또 세팅을 못하게 이렇게 하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의 디자인, 이 엔진 회전계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상태고요, 지금이.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랙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길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타코메타를 보여주고요. 이 4000rpm 아래는 이 눈금이 거의 몇 칸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해놓고 4000에서 7000, 그러니까 이 차가 최대 토크가 나오고 최대 마력이 나오는 그 영역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기어 단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수온계와 유온계를 사이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원형 타코메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왼편에 다기능 그 모니터, 다기능 디스플레이, 네, 그러니까 요 조합을 이 트랙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ESC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길게 눌러가지고 완전히 오프를 하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원형 타코메타와 그 다음에 다기능 메뉴가 없어지고 아예 이렇게 트랙 모드로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디스플레이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핸들의 오른쪽에 있는 아래 위 버튼이나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뭐 아무리 누르고 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ESC를 ON을 하면 제가 보고 싶다고 하던 요걸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ESC 버튼을 짧게 눌러가지고 이 트랙션 오프를 하잖아요. 네, 요때에도 요거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ESC를 길게 이제 누르잖아요. 완전히 오프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요 계기판을 놔둔 상태로 ESC 오프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디폴트 세팅이라면요, 그러니까 노말을 원형 계기였을 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든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 조금 네,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확인한 요 내용이 맞다면요, 요거는 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C 오프를 완전히 할 때에도 이렇게 이쁜 요 계기판을 볼 수 있고 또 요 왼쪽에 요 다기능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본 상태에서 ESC만 좀 오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내 장치에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조 장치인데요, 이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 말고 아래 부분을 다 공조 장치가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빠르게 운전하면서 잠깐씩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버튼이나 표시들이 큼직큼직한 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토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표시창에 오토라고 뜹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을 제가 25도로 맞춰 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AC가 그 에어컨 컴프레서 있잖아요. AC가 지금은 이제 꺼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낮춘다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AC가 같이 연동해서 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풍량만 많아질 뿐이고, 네. 그래서 이 오토 에어컨이 이 에어컨을 쓸지에 대한 여부까지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고 운전자가 이거를 눌러줘야 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모니터가 이제 모처럼 기본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여기서 그렇게 할 만한 게 만질 만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사려고 했던 분이 안 사기로 마음을 바꾸거나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니터 때문에 이 차 사는 차가 아니죠, 이 차는. 근데 좀 이거의 쓰임새만큼은 이게 이 실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은데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쓰임새가 많지 않더라 하는 점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6단 기어에 놓고 80, 100, 120 이렇게 속도였을 때 RPM을 비교를 해보면 네, 얘는 힘이 더 세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GT86 때보다 RPM을 조금씩 더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토크도 원래보다 더 낮은 RPM에서 나오는데 RPM도 더 이렇게 더 쓰니까, 그래서 6단 기어에다가 기어를 고정해 놓고 주행하다가 초월 가속을 그냥 해야 될 때, 그럴 때에도 훨씬 부담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크기를 이렇게 몸을 앉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은 앞좌석은 네, 앉았을 때 이 전방 시야가 좀 탁 트이게 느껴지는 점, 네, 그런 점은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리를 좀 놓을 공간이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구형보다. 그런데 2열 시트는요 전체적으로 좀 비좁아져서 기존 GT86보다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4명이 타고서 어딘가로 가야 되는 일은 좀 상상을 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렁크를 열면요, 네, 트렁크 공간도 트렁크 내부의 이 공간 높이가 좀 좁아졌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GR86 데일리카로 써도 되나요? 하는. 네, 가능은 해요. 그런데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차를 타고 매번 기어 체인지를 할 때 기분 되게 좋죠. 그런데 평소에는 좀 다른 차로 좀 편하게 다니시고, 이 차는 순수하게 그 세컨드카 아니면 서드카 이런 차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저기 차를 한 대만 사야 되는데 나는 이 차가 꼭 갖고 싶은데, 네, 그러실 때는 뭐 그거는 선택은 이제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데요. 물론 저는 과거 GT86을 데일리카로 몇 년 동안 쓴 적이 있는 전과자이긴 합니다만 약간 내로남불처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조금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차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4030, 4630으로 둘 사이에는 600만원 차이가 나요. 둘 중에 뭘 해야 될 것이냐. 네,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스탠다드일 겁니다. 웬만한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600만원을 더 주고 얻을 수 있는 사양의 종류의 내역을 보면은 이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게 만들어요. 뭐 실내 이제 마감재 변경, 이 색깔 이런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이제 스피커가 6개였던 게 8개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실내. 네, 그 다음에 후측방 경고랑 그 다음에 후방에서 이제 교차 방향에서의 위험 경고 같은 거, 그 다음 휠이 이제 17인치냐 18인치냐 요 차이,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조향에 따르는 헤드램프의 이 좌우로 이렇게 각도를 바꾸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스탠다드 쪽으로 마음이 기우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프리미엄의 존재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향에 따르는 이 코너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램프에 특히 야간 운전이 많고, 그 많은 야간 운전의 비율이 이제 꼬부랑길에서 하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도움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써보니까.
그리고 없는 차에 나중에 무슨 부품을 구해가지고 달거나 하면 그 단순하게 헤드램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연동하기 위해서 뭐 센서류라든지 좀 이렇게 공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네, 프리미엄도 좋은 선택이기는 하다 하는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스탠다드 쪽으로 더 마음들이 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GR86은 어떤 차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GT86도 그랬듯이요, GR86도 어떤 시스템이나 전자장비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가 직접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하는 네, 그런 아날로그적인 경량화 후륜 스포츠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GT86도 예전에 그 차를 이제 떠내보내면서 아주 오래전에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은 이 보유를 해가지고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바통은 여전히 GR86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GT86을 탔던 분들이 GR86으로의 기변, 저는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그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돌이표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차는 타보고 나니까, 또 다양한 조건에서 타보고 나니까요, GT에서 GR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GT86의 2세대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GR86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꿨는데, 네, 그 이름을 바꾼 만큼 상응하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출력이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요, 각 부분에서의 한계가 다 같이 올라갔는데, 또 운전자의 말을 차가 더 잘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차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도로에 표현해주는 네, 그런 차의 몸동작이 굉장히 세련돼 있었습니다. 네, GT86보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포르쉐도 911이 세대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다시 구매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세대의 변화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GT86에서 GR86으로 넘어가는 그 세대의 변화도 네,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카들의 어떤 세대 변화가 보여주는 그만큼의 차이를 이 86끼리에서도 보여주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GT86을 보유했던 분들이 GR86으로 넘어가는 것은 업그레이드는 아니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GT86을 제가 추천드릴 때도 그랬었는데, GR86도 이 차를 선택을 하실 때 이왕이면 뭐 생애 첫 후륜구동차로 GR86을 고르시기보다는 GT86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의 어떤 후륜구동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그 차들을 가지고 후륜구동차의 조작에 따르는 네, 움직임의 특성,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시고, 아니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배인 다음에 이 차를 타보신다면 왜 이렇게 이 차를 칭찬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고, 그 결과 이 차를 좀 더 잘 즐길 수가 있어지실 것입니다.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 차원보다는요, 이 후륜구동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차의 좋음을 이해하고 이 차를 더욱 잘 즐길 수 있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개봉했구나. 탑건 매버릭이 굉장히 평가가 좋은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그거의 전편 1편을 꼭 먼저 보고 나서 보면 더 재밌다고 하시잖아요. 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T86이나 다른 브랜드의 후륜구동차로 후륜구동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 얘와의 만남을 가지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를 마치고 나서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요, 제가 리뷰하는 동안 총 주행한 거리는 570km를 약간 넘었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총 누적 연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막히는 곳, 그 다음에 세 군데 서로 다른 코스에서의 와인딩 리뷰, 그걸 다 포함을 한 그런 연비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자. 8.5km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 즐거움에 대한 대가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쏘지 않을 때는요 이제 리터당 17km대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R86의 좀 일상 상황에서의 리뷰, 네, 그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R86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아니면은 이 선택 여부에 대해서 좀 결정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